복권 당첨된 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왜 저만 모르게 했어요? 전 아들 아니에요? 아들에게서 온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복권 1등, 아내와 단둘이만 알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동네 소문으로 들통이 났죠. 편 사장님 복권 대박 나셨다며요? 그 한마디가 저희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처음엔 몇 억만 달라고 했어요. 의료기기 사업하는데. 누나 병원 인맥 활용하면 대박이에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요구했던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지금 저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월세방 한 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올해 63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40년 넘게 섬유 도매업을 해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천을 나르고 거래처와 흥정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죠. 아내도 저만큼이나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예금만 믿는 보수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환갑이 넘으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천 더미를 나를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새벽 출근길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 천만 원 정도 있었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그런데 작년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들린 복권 용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등 당첨금은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떻게, 여보, 우리가 당첨된 거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응, 절대로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희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죠. 그 아이는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몇 번 시작했다가 번번이 실패했고 최근엔 도박까지 손을 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민수한테 알리면 큰일 나. 그 애는 돈만 생기면 어디 쓸지 모르잖아. 그래, 조용히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노후 자금으로 쓰고 당첨금을 받으러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 업무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손님, 이 금액은 특별 관리가 필요해서 앱을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앱?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 은행 프로그램을 깔아서. 은행 직원이 설명했지만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생 현금만 다뤄왔는데 스마트폰이니 앱이니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보, 그냥 일부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게 어때?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은행에 다 맡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야. 요즘 은행 업무가 너무 복잡해. 급할 때 못 찾으면 어떡해? 고민 끝에 저희는 대부분은 은행에 예금하고 일부만 집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금고를 사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응, 딸 지혜도 결혼 준비시켜주고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딸 지혜는 35으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제일 좋아하고 월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빠 엄마나 편하게 지내세요. 항상 저희 걱정만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오빠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요. 당첨 후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랬죠. 편 사장님, 요즘 표정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에이, 무슨 좋은 일 있으시죠?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동료들의 농담을 가볍게 넘기며 저는 조심했습니다.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 사장님, 복권 대박 나셨다며요? 축하드려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우리 동네 복덕방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편 사장님이 복권 당첨됐다고 몇십억이라던데요? 아,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첨금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 근처에서 동네 아는 사람이 저를 봤던 거였어요. 편 사장 부부가 아침 일찍 은행 본점에 갔다 왔더라.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요즘 갑자기 돈 쓰는 것도 없고 조용하더니 혹시 큰돈 당첨된 거 아냐? 동네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제 아들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복권 당첨된 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왜 저만 모르게 했어요? 전 아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민수야, 그게. 아버지, 제가 뭐가 모자라서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요? 왜 저한테만 숨기신 거예요? 민수야, 진정해.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아들인 저만 모르게 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들켰어? 응, 동네 소문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하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봐야지. 며칠 후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복권에 당첨되신 거예요? 민수야, 앉아. 우리가 얘기 좀 하자. 먼저 대답해 주세요. 당첨되신 거 맞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작년에 당첨됐어.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전 아들인데요? 민수야, 내가 오해할까봐 그랬어. 우리가 너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조용히 노후 준비하려고 그랬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고, 부담은 무슨,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의료기기 수입 사업이에요. 제 친구가 중국에 좋은 공장 연결해 줬는데, 지혜 누나가 대형 병원 간호사잖아요. 누나 인맥 활용하면 병원에 납품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동안 사업을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 이번은 달라요. 아버지, 의료기기는 수요가 엄청나요. 병원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거고, 게다가 누나가 있으니까 더 확실하죠. 지혜한테 물어봤어? 아직이요. 근데 누나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병원에도 도움되는 일이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초기 투자금으로 몇 억 정도면 돼요. 공장 계약금하고 첫 물량 수입하는 비용이요. 몇 억?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 지금 당첨금이 얼마인데요?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성공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안 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절 안 믿으시는 거네요.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민수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실패만 해서 믿음을 못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죠. 여보, 저 애가 화났어. 내가 잘한 거 맞지? 그 돈 주면 또 날릴게 뻔한데. 그래, 당신이 잘했어. 우리가 단단해야 해.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일했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내는 자꾸 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예전에는 전화도 잘 안 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마트 좀 장 봐야 해. 그런데 마트를 가는데 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응,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친구? 민수 이름 들었는데?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뭔가 있다고. 며칠 후 저는 은행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예금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출금된 기록이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언제 나간 건가요? 고객님, 지난주 수요일에 출금하신 기록이네요.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본인 확인 후 출금되신 거니까 혹시 다른 가족분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저녁 곧 준비될 거야. 당신 나 좀 봐.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에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행 갔다 왔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내 통장에서 돈 뺐지? 그게. 대답해. 왜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뺐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줬어. 뭐라고? 민수한테 몇 억 줬어. 사업 자금으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여보, 미안해. 근데 민수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면 다야?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평생 모은 돈이라고. 알아. 근데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아. 지혜가 병원에 있으니까 의료기기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준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저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빌더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엄마만 믿는다고. 그래서 남편은 배신해도 되는 거야? 우린 부부야. 부부끼리 이런 건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미안해. 당신 화낼 거 알아서 말 못했어. 화를 내? 당연히 화가 나지. 이건 배신이야. 배신. 그날 밤 저희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서로 등을 지고 잤습니다. 아내는 계속 흐느끼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며칠 동안 저는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 먹었어요. 4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 지혜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계속 우시던데. 지혜야, 너 오빠한테 연락 왔어? 오빠요? 아니요, 왜요? 오빠가 의료기기 사업한다고 너한테 말 안 했어? 의료기기요? 처음 들어요. 오빤 또 무슨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누나 인맥을 활용한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빠, 설마 오빠한테 또 돈 주신 거 아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엄마가 몰래 줬어. 아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오빤 벌써 5번째 사업 실패예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나도 알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지혜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돈 주신 거 맞아요? 지혜야. 엄마, 오빠가 제 이름 팔아먹은 거 알아요? 제가 병원 인맥 써준다고 했대요? 전 그런 말 들은 적도 없어요. 그게 오빠가 내가 도와줄 거라고. 엄마, 병원 의료기기 납품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몇 년씩 걸리는 일이에요. 게다가 오빠가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요? 그래도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어.
엄마, 매번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오빠는 안 변해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 돈 날릴 거예요. 지혜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겉으로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없어. 사업은 잘 되고 있으려나? 글쎄, 연락도 없는 걸 보면 사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연락이 없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잠수를 탔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여보, 방으로 달려가니 아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여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왔었어. 민수가? 민수가 왜 당신을 때렸어? 돈을 더 달라고 했어. 안 준다고 하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손을 들 수가 있어? 저는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폭력을 쓸 수가 있어? 넌 정신이 나갔어. 아버지,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뭐? 도박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진짜 죽어요. 도박? 내가 또 도박을 했어? 의료기기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렸어요.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돈을 좀 불려보려고. 미친놈, 그래서 도박을 했다고? 처음엔 좀 땄어요. 근데 욕심을 내다가 다 잃었어요. 그리고 빚까지 졌고요. 얼마나 졌는데? 많이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아버지, 제발요. 빚쟁이들이 저를 죽이겠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여보, 민수한테 절대 돈 주면 안 돼. 약속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정말 안 줄게. 하지만 이틀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했어요. 여보? 아내가 방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석유 냄새가 진동했고 석유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왔어. 또 왔어? 그래서? 석유통을 들고 와서는 돈 안 주면 집에 불 지르겠다고. 뭐라고? 같이 죽자고. 어차피 빚쟁이들한테 주거나 풀에 타 주거나 똑같다고 소리치더라고. 아내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금고를 열어줬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얼마나 가져갔는데? 집에 보관하던 거 다 가져갔어. 저는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큰돈이 전부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꺼져 있었어요. 1시간쯤 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한테 폭력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복권 당첨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먹고 살 만큼만 남겨뒀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자기가 뭘 한 건지 모르나 봐.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돈이 거의 다 없어졌어. 은행에 있는 거라도 있잖아. 그것도 많이 없어. 민수한테 준 거랑 지금 가져간 거 합치면. 계산을 해보니 끔찍했습니다. 당첨금의 대부분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수가 또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범죄야. 범죄. 알아. 근데 신고하면 민수가 감옥에 갈 텐데.
아내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해외로 갈 거예요. 뭐? 여기 있으면 빚쟁이들한테 죽을 것 같아요. 일단 피해 있다가 돈 벌어서 갚을게요. 야, 너 지금 도망가려는 거야? 도망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아버지, 지혜는 어떡하고? 누나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누나는 똑똑하니까. 이 자식아, 너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민수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챕터 5 건강보험 서류 사기와 15억 빚 발각. 민수가 해외로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비록 당첨금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그래도 은행에 예금해둔 돈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남았어. 아껴 쓰면 괜찮을 거야. 응, 이제 정말 조심해서 살자. 저는 시장 일을 계속했고 아내는 집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했습니다. 민수 생각을 하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네? 법원? 무슨 일로?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대출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여보, 이거 봐.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대.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집은 대출 없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황급히 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평경선인데요. 제 집이 담보 대출이 잡혀 있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고객님. 작년 말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네요. 작년 말요?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요. 도장?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보증인이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편민수 씨.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고객님, 혹시 작년에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없으세요? 작년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민수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제 건강보험 서류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 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증일란에 아버지 도장이 필요하대요. 그래? 어디 봐. 저는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게 대출 서류였구나.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객님, 현재 연체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요? 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수 그 자식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뭐라고? 아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달 전에 건강보험 서류라고 하면서 도장 받아간 게 있었어. 그게 대출 서류였던 거야. 그럼 지금 빚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엄청나. 10몇억이 넘어. 10몇억?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보, 우리 어떻게? 저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본인 도장이 찍혀 있고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나와 있네요. 그건 제가 속아서 찍은 거예요. 건강보험 서류라고 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을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빚 규모를 보니 도박으로 진 빚도 있고 개인 대출도 여러 건 있네요. 얼마나 되는데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15억이 넘습니다. 15억? 네, 여기에 집 담보 대출까지 합치면 20억이 넘어요.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최대한 빚을 갚아야 하고요.
저는 멍하니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뭐래? 집을 포기하래. 민수빚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 일단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와야지. 며칠 후 딸 지혜가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지혜야. 아빠, 왜 그때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오빠가 돈 가져갔을 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요? 아빠, 오빠는 아빠 엄마를 아들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돈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요. 아빠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거든요. 결국 한 달 후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았어요. 경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각종 세금과 수수료, 변호사 비용까지 계산하니 손에 쥐어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일단 친척 집에라도 가서 며칠 묵자.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갈 데가 없습니다. 뭐? 복권에 당첨됐다면서? 그 돈은 어디 갔어? 그게 아들 때문에 다 날렸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자식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형님, 제발 며칠만이라도 묵게 해 주십시오. 경선아, 미안하다. 우리 집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며느리가 싫어할 거야. 형님, 알아봐. 다른데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경선 씨, 미안해요. 우리 집도 좁아서. 요즘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뭐며 힘든데. 모두가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여보, 지방으로 가자. 거기는 월세가 싸다고 하더라. 지방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나아. 아는 사람 없는 데가.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봐. 저는 인터넷으로 지방 소도시의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딸 지혜가 예전에 알려준 대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했죠. 보증금 500에 월세 30,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방은 어때요? 원룸이래. 작지만 둘이 살기엔 괜찮을 것 같아. 며칠 후 저희는 짐을 꾸려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평생 모은 게 트럭 한 대도 안 될 정도였죠. 여보, 서울 떠나는 거 맞죠?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역에서 내리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동네구나. 부동산을 찾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반지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반지하요? 네, 그래서 월세가 싼 거예요. 좀 습하긴 한데 사람 살기엔 문제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얼마 안 됐거든요. 괜찮아요. 여기로 할게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살 집이에요? 창문 하나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죠. 일단 청소부터 하자.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는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작년만 해도 복권에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고 살자. 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시장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며 일용직이라도 구하려고 했어요. 사장님, 혹시 일손 필요하신가요?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63입니다. 아이고, 여기 일이 힘든데 그 나이에는 무리예요. 괜찮습니다. 전 평생 시장에서 일했어요. 힘든 거 잘 견딥니다. 그래도 안 돼요. 산재 문제도 있고 어디를 가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요. 일주일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손에 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자리 구했어?
아직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 우리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다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도 일을 나가야 할까요? 아니야, 당신은 몸도 안 좋잖아.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재활용품 수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줍고 빈 병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괜찮은 박스 있어요. 다른 노인분들과 경쟁하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버는 돈은 몇천 원에 불과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 밤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아내가 차린 밥상은 초라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어요. 고기는 꿈도 못 꿨죠. 여보, 미안해. 이것밖에 못 차렸어. 괜찮아. 이것도 고마워.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부족해요. 내가 더 벌어올게. 당신 몸이 성한 데가 없잖아요.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비가 어디 있어. 그냥 참아야지. 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번 달 월세가 일주일이나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달부터는 제때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딸 지혜가 저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더니 나중엔 아예 꺼져 있었어요.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지혜는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불안해진 지혜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살던 노부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사 왔어서. 지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평경선 씨 부부 아세요? 여기서 사셨는데, 아, 그 집 경매 넘어갔다던데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네. 혹시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글쎄, 창피하셨는지 조용히 떠나셨어. 지혜는 동대문 시장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던 곳이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저희 아버지 평경선 씨 보셨어요? 아, 편 사장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복권 당첨됐다더니 잘 사시나 보다 생각했지. 아니에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 걱정이네. 근데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던데 지방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지방이요? 어디로요? 그건 나도 몰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셨대. 지혜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방, 하지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 그만둬야겠어. 지혜 씨, 무슨 소리야? 10년 넘게 일했는데 부모님을 찾아야 해요. 원장님,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계실지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지혜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혜야, 그래도 부모님 찾으면 어떻게 살 건데? 너도 수입이 있어야지. 괜찮아요. 저 돈 모아뒀어요. 돈? 고등학교 때부터 모았어요. 이럴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지혜는 10년 넘게 모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받던 수당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했거든요. 오빠가 도박할 때부터 알았어요. 언젠가 부모님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날부터 지혜는 부모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60 넘으신 노부부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어요. 무료 급식소도 가보고 쉼터도 찾아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어려워요. 제 부모님이에요. 제발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딘가 계실 거야. 지혜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작은 도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싼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싼 곳, 아버지가 가실 만한 곳, 서울 근교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 도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두어 달 전에 60 넘으신 부부가 방 구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자분이 동대문에서 섬유 도매하셨고요. 여자분은 혹시 반지하 계약하신 분들?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 여기 사세요. 제가 계약 도와드렸거든요. 정말요?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 정보라서 제가 함부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지혜는 그 도시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찾아갈게요. 버스에서 내린 지혜는 부동산에서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어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지하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기구나. 문패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지혜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저예요. 지혜예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초췌해진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지혜야? 아빠. 지혜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없이 딸을 안았어요. 엄마는요? 안에 계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 지혜야, 우리 지혜.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아빠,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지혜야, 너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전 딸이잖아요. 지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하고 햇빛도 안 드는 좁은 방이었어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응, 우리 형편에 이게 최선이었어. 아빠 일은 하세요? 폐지 줍고 있어. 그것도 경쟁이 심해서 하루에 몇천 원밖에 못 벌지만. 지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부모님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니. 아빠,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지혜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뭐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거예요.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거의 1억에 가까웠습니다. 지혜야, 이게 다 뭐야? 야간 근무하면서 받은 수당이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요. 왜 이렇게 모은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오빠가 도박으로 집안을 망치는 거 봤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언젠가 부모님이 힘들어질 거라고. 지혜야. 그래서 친구들 놀러 다닐 때도 전 알바했어요. 대학 때도 학비 빼고 다 저축했고요. 간호사 되고 나서도 야간 근무를 자청했어요. 너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한 거구나. 네,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전 돈 모으는 게 더 중요했어요.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근데 지혜야, 이 돈은 내가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아니에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아빠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지혜야, 그럴 순 없어. 왜요? 오빠는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저는 왜 부모님 모시면 안 돼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오빠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갔는지. 그런데도 부모님은 항상 오빠만 걱정하셨잖아요. 지혜야. 전 서운했어요. 전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오빠는 맨날 도박하고 사업 실패하면서도 부모님 돈만 받아갔잖아요.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요. 지혜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좀 더 나은 집 구해요. 그리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요. 가게? 네, 엄마 요리 잘하시잖아요. 반찬 가게 하면 어때요? 반찬 가게? 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서 반찬 수요가 많대요. 제가 병원 다닐 때 동료들도 맨날 반찬 사 먹었거든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혜야, 넌 병원은 어떻게 하고? 사직했어요. 뭐라고?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뒀다고? 네, 부모님 찾아야 했으니까요. 지혜야, 내가 그렇게까지. 괜찮아요.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나중에 일자리 찾으면 돼요. 지금은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저희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혜가 사온 고기와 반찬으로 소박한 식탁을 차렸어요. 아빠, 엄마 많이 드세요. 지혜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잘 살면 되죠. 식사를 하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집 알아볼게요. 햇빛 잘 드는 작은 집,
텃밭도 있으면 좋겠어요. 텃밭? 네, 아빠가 예전에 전원 생활 꿈꿨잖아요. 복권 당첨됐을 때. 그랬지.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구나. 이번엔 복권 돈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희는 같은 동네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조금 올랐지만 방이 2개였고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여보, 여기 좋네. 햇빛도 잘 들고. 그러게, 우리 텃밭도 가꿀 수 있겠어. 지혜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동네 상권을 조사하고 반찬 가게 창업 절차를 알아봤어요. 엄마, 어떤 반찬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글쎄, 김치하고 나물 반찬들? 좋아요. 엄마 김치 정말 맛있잖아요. 한 달 후 작은 상가에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지혜 엄마 손맛 반찬이라고 적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간판 예쁘죠? 지혜야, 정말 내가 다 한 거구나.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든 김치와 반찬을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 김치가 아주 진국이에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배달을 맡았고 어머니는 반찬을 만들었고 지혜는 주문받고 계산을 했어요. 아빠, 오늘 주문이 많아요. 배달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밤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달 수익이 꽤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 정도면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요. 제 저축한 돈도 안 건드려도 되고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돈이 부모님 구한 거잖아요. 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억을 잃었지만 진짜 보물을 찾았다고. 바로 딸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엔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김치 주문이 20통이나 들어왔어요. 20통? 그럼 내일 새벽부터 담가야겠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소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가 한숨을 쉴 때가 있었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 민수 생각, 아직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민수에게서는 해외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1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살아는 있겠지? 글쎄, 모르겠어. 가끔 밤에 아내가 몰래 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없어. 저도 연락해봤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도 살아는 있겠지. 뭔가 일이 있었으면 어디선가 연락이 왔을 테니까. 그래도 걱정되네요. 지혜야, 내 오빠 걱정은 하지 마. 너만 생각해.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민수가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무슨 사고를 친 건지.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편민수 씨 아버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수 씨 친구입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사고는 아니고요. 민수가 해외에서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해외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동남아 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달 전까지는 가끔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그것도 끊겼거든요. 그래도 살아는 있다는 거죠? 네, 아마도요. 근데 빚쟁이들이 아직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잠수 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친구한테서 연락 왔어. 뭐래요? 민수 괜찮대요?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완전히 끊겼대. 그럼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도 없다는 거네요. 아내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수를 어떻게 키운 거야?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너무 많이 줬어.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그래도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잖아요.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그냥 방치였어.
진짜 사랑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무조건 돈을 줬습니다. 실패해도 또 줬죠. 왜 실패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엔 잘할 거야. 우리 아들이 뭘 못해. 그게 아들을 망친 거였습니다. 반면에 딸 지혜는 어땠나요? 항상 알아서 잘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혜한테 신경을 덜 썼죠. 지혜는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도 관심이 필요했을 텐데 저희는 문제야 아들한테만 매달렸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아빠? 미안해. 뭐가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한테 소홀했어. 오빠한테만 신경 쓰고.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항상 혼자 알아서 했잖아.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저축도 다.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봐. 서운하지 않았어? 오빠는 실패해도 돈 받고 넌 혼자 힘들게 돈 모으는데.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서운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특히 오빠가 몇 억씩 받아갈 때요. 전생일 때 100만 원 받는 것도 미안해 했는데.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근데요, 아빠, 응? 지금은 안 서운해요. 오히려 그때 그렇게 돈 모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아빠, 엄마 구했잖아요. 지혜야. 그리고 솔직히 오빠 부러웠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빠는 돈 많이 받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전 부모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더 행복해요.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저희 셋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많은 실수를 했네요. 그러게, 복권에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복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복권이 없었어도 오빠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갔을 거예요. 문제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제 생각엔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걸. 큰 돈이 있어도 불안하면 불행한 거고 작은 돈이라도 함께 나누면 행복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큰 돈이 생기면 조용히 하세요. 가족에게도 신중하게 알리고 은행에 맡기세요.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고 스스로 서게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서류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넷째,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60 넘어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혈연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을 때 저축하세요. 지혜처럼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억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가족의 사랑,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